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구배능 평가선, 그 다음에 저기 일물일가의 법칙까지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기타 활용 문제 풀 때 필요한 몇 가지 스킬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보시느냐? 자, 문제로 바로 보자. 자, 626번 볼게요. 자, 243쪽에 626번. 첫 번째. 간접 산출 공식 각급 써먹어. 자, 뭐라고? 간접 산출 공식. 첫 번째. 자, 간접 산출 공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문제가 거기 626번인데, 보는 것처럼 원달러 시장과 N달러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원N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시장을 매개로 원헬 시장을 간접적으로 산출하겠다. 이거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산출 공식 이런 거야. 그래서 원N이 직접적으로 거래된 시장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원N 확률은 $1, 그 다음에 $N. 다시 원N 이 공식을 외워두시고 여기는 공통화폐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N, 1U, NU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자, $1 환율이 $1 환율이 $1 1,000원이다 이렇게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N달러 환율이 $1 100엔이다 이렇게 하면 또 끝났네. 그러면 1N을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죠. 어떻게? 100엔 1,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N 환율은 100엔 1,000원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 게 바로 간접 산출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원에 안 원에? 원에 1N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가전제품 수출액 증가는 1N 환율을 하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이 뭐였어요? 감소했대요. 오케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이 증가된 것은 $1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그럼 정리할까? 수출이 늘면 외화의 공급이 늘어. 오케이? 그러면 $1 환율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1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N달러는 고정이니까 1N 환율도 하락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N 환율은 하락합니다. 이게 풀립니다. 반대로 만약에 N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1N도 하락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이게 바로 간접 산출 공식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1N,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순서 정하기예요. 자, 뭐 정하기? 순서 정하기 문제는 어디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실까? 자, 거기 631번 볼게요. 631번을 보면 순서 정하기 문제. 자, 이 간접 산출 공식을 쓸 때는 간접 산출 공식을 쓸 때는 이거 3개면 돼. 이렇게 3개. 그래서 화폐가 3개면 편한데 화폐가 3개가 넘어버리면 이거 써먹기 귀찮아요. 매번 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화폐가 4개 이상 넘어가고 절상률, 절하율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그냥 가치가 많이 오른 순서대로 순서를 정하고 읽으면 됩니다. 다시 순서를 정하고 읽으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자, 예를 들어서 거기 631번에 보면 달러와 대비 가치 변동률이 나와 있는데 이제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화폐가 4개지. 이런 것들을 간접 산출 공식 쓰면 귀찮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순서 정하고 자국 잘 찍고 읽으면 돼.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자, 봐봐. 일단은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절상 순서로 한번 볼게요.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무슨 순서? 절상 순서를 보면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게 원이죠. 원이 달러 대비 3.0%였으니까 원이 1등. 그 다음에 2등은 뭐죠? 2등은 달러죠.
달러. 나머지는 같이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 적게 떨어진 게 N이죠. 그 다음에 위안. 그래서 위안이 가장 적게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첫 번째, $1 환율로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 환율, 원이 자국이야. 정리. 원은 달러에 비해서 평가절 상. $1 환율은 하락. 이렇게. 자, 찍고 읽어볼게요. $1 환율 하락했다. 맞죠? 자, 2번. 일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한국 부모의 부담이 커졌다. 그러면 한국 부모의 입장에서 물어봤으니까 원과 N의 관계를 보면 되죠. 이렇게. 한국 부모 입장에서. 읽어볼까? 원은 N에 대해서 평가절 상. 오케이? 원 N 환율은 하락. 원 N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100엔 1000원 하다가 100엔 800원 됐다는 얘기죠. 이제 800원만 있으면 100엔을 붙일 수 있으니까 부담이 오히려 주는 거죠. 이게 뭐 끝. 그래서 부모의 부담이 작아졌죠. 그렇습니다. 기억합니다. 100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위안화의 양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그러면 뭐의 관계를 보면 되죠? 위안과 N의 관계를 보면 되죠. 그러면 위안화의 양이 많아졌다고 했기 때문에 위안을 자국으로 잡는 거야. 정리하자. 위안은 N에 비해서 뭐야? 평가절 하. 그러면 위안 N 환율은 상승.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100엔 바꿀 때 옛날에 100위안 필요하다가 지금 200위안 필요하죠. 됐어요? 다시. 위안은 N에 대해서 평가절 하. 그래서 위안 N 환율은 상승. 더 많은 위안이 있어야 N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위안의 양이 많아졌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상 순서를 정해놓고 자국을 잘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리을까지 해볼까요? 리을에 보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원화를 위안으로 환전하여 대금을 지불 한국 기업.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원자재를 수입한 유불리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위안화의 관계를 보면 되죠. 이 관계. 그러면 원은 위안에 대해서 평가절 상. 원 위안 환율은 하락. 오케이? 원 위안은 하락했으니까 이제 적은 원을 가지고 위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부담이 감소한 거죠. 근데 부담이 커지니까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절상 순서를 정한 다음에 자국을 잘 찾아서 그 나라 입장에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올라갈까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자율의 관계. 자, 뭐의 관계? 이자율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를 또할 거면 일단 적고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봐. 이자율이 높은 동네로 외화가 들어간다. 오케이. 자, 어떤 각국이 있으면 각국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외국보다 비싸죠.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동네로 외화가 들어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외화의 관계는 자본시장, 다시 이자율과 외화의 관계는 실물시장 말고 자본시장으로 주로 파악하니까 이자 따먹으로 외화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각국 입장에서는 외화 유입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각국 입장에서는 외화 유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각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에 대한 공급이 증가되고 환율 하락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이자리 높아진 동네는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이자리 낮아진 동네는 환율 상승 압력을 받죠. 왜? 자국 돈이 해외로 유출돼요.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자리 높은 돈으로 외화가 들어간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기에 자 246쪽에 641번 볼게요. 몇 번? 641번을 봅시다. 그거 보면 자 이자율과 뭐의 관계? 그렇죠. 환율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자율이 원래는 A국이 높았어요. 여기 보면 자 레이트가 있으면 이자율이 원래는 A국이 쭉 높다가 A국 역전했죠. 누가? B국. 이렇게 그리고 역전하고 대충 요 시기가 있어. 대충 그 시기가 아마 몇 월달쯤 되죠? 5월달쯤 되겠나? 대충 5월달쯤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 외환시장에 환율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AB 환율이야. 다시 이 환율이 AB 환율이야. 그럼 누가 자국이죠? 그렇지. A가 자국이야. A가 자국이야. 그
그랬을 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대충 몇 월 달? 5월 달을 기점으로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됐나요? 끝. 그럼 잘 봐. 원래는 A국이 이자를 높았다고. 그러면 A국 이자를 높았으니까 A국 입장, 자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하락하면 하락했지. 그러다가 B국이 이자를 높아지니까 외화가 나가죠. A국 입장에서는. 따라서 5월 이후가 되니까 AB 환율이 상승하더라고요. 이렇듯 환율과 이자의 관계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볼까요? 기업. 환율은 양국 간 자본수요 관련이 있죠. 기업이요. 그 다음에 비국 기업의 경우에 금융비용 좋고, 금융비용은 이자비용이야. 근데 비국은 이자를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금융비용이 증가하겠죠. 기업이요. 그 다음에 2005년 5월까지 비국에 대한 비국에 대한 A국의 수출품의 가격 경쟁이 약화되고 있다. 자, 5월까지는 AB 환율이 떨어졌죠. 봐봐. AB 환율이 하락한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수출을 잘 봤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이게 자국이야. 자국이 B국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 B국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거고, 반대로 AB 환율이 오르게 되면 뭐다? 그렇죠. A국이 B국에 대해서 환율 상승 수출률이죠. B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유리해진다. 오케이? 근데 예를 들면 CB 환율이 있어. C국과 B국 통화 CB 환율이 있는데 CB 환율도 하락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락했는데 얘는 10% 하락했으니까 A국은 B국에 대해서 10% 불리해진 거고, 얘는 30% 하락한 거야. 가격 경쟁 측면에서. 그러면 C국은 B국에 대해서 30% 불리해진 거야. 그러면 A국은 항상 이렇게 자국 찾아서 A국은 B국에 대해서 10% 분리, C국은 B국에 대해서 30% 분리. 그러면 A, C에 대해서는 누가 유리? B국에서의 A와 C국의 입장에서는 A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은 달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서 유리. N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N이 달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 유리. 오케이? 그냥 한국이 더 많이 환율이 오게 되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 이런 식으로. 이해했지? 오케이. 그러니까 AB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A는 B국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가격 경쟁 측면에서 불리해졌죠. 나중에 좋아질게요. 5월달 이후에. 자, 그러니까 맞고요. 2005년 8월부터는 금리 역전으로 A국 자금이 B국으로 빠져나간다. 그렇죠. B국의 이자율이 더 높아지니까 A국 자금이 B국으로 가겠죠. 정답은 5번. 됐죠? 그러니까 자국만 잘 찾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게요. 정리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느냐? 투자. 증권 투자를 보자. 투자. 우리가 해외 투자 있죠? 해외 투자 시 유리한 게 두 가지가 있어. 오케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해외 투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유리하죠. 다시. 투자 자산의, 자, 내가 미국에 건물을 사는데 미국의 건물 가격이 오르면 유리하잖아. 그래서 투자 자산의 가치가 뭐하면 상승하며 뭐해져? 유리해지죠. 당연한 거고. 자, 내가 미국에 예를 들면 미국 놈이 우리 한국에 주식을 샀어요. 그럼 한국의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유리해지잖아요. 내가 미국에 주식을 샀어요. 애플 주식이 오르면 나 유리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유리하겠고요. 두 번째, 가치가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화로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워버리자. 환율 변화로 이익을 볼 때는 뭐냐면, 투자한 나라의 화폐 평가 절상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다시. 투자한 국가의 평가 절상. 이거만 기억하면 돼. 다시. 투자한 국가의 화폐가 평가 절상됩니다. 투자한 국가의 뭐가? 화폐가 투자한 국가의 화폐가 평가 절상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브라질에 뭐 투자를 해서 뭐 증권 투자를 하든 뭐 직접 투자를 하든 건물을 매입하든 여하튼 채권을 매입하든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유리한 거지만
브라질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 유리합니다. 자, 내가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 유리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보자. 자, 예를 보자.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주식을 구입합니다. 한국의 대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성이라는 회사의 주식, 디지털 대성의 주식을 삽니다. 오케이. 이때 이렇게 사는데, 한 주를 구입해요. 한 주를 구입하고요. 그렇죠? 네. 한 주를 구입하고 이때 주당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주당 1,000원인 한 주를 구입하고 이때 구입 당시의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구입 당시의 원달러 환율이 1달러 1,000원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투자한 미국의 조나단이 이익을 보려면 첫 번째, 대성의 주가가 주식 가격이 1,000원 하다가 2,000원 되면 이익이죠. 오케이. 두 번째, 환율을 어떻게 해야 돼? 1달러 1,000원 하다가 1달러 2,000원 돼야 돼. 만약에 주당 가격이 동일하면 변동이 없었으면 1달러 500원 돼야 돼. 500원. 1달러 500원 되면 환율이 하락한 거죠.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원의 가치가 절상되는 문제.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주식 가격 변동이 없음. 1년이 지나도 뭐 주가가 변동이 없네. 그러면 나는 팔 거야. 그럼 이제 대성 주식을 한 주를 팔았다? 미국에가? 그러면 원으로 1,000원을 챙겼겠지. 그리고 이제 원을 달러로 바꿔서 집에 갈 거 아니야. 원을 달러로 바꾸는데 1달러 500원이야. 그러면 1,000원이면 몇 달러 갖고? 2달러 갖고 집에 갈 거야. 들어올 때는 1달러 갖고 1,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1,000원 그대로여도 1,000원으로 2달러 바꿔서 집에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즉 원의 가치가 평가 절상되면 유리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이 갖고 놀기에 적당한 규모래요. 그리고 봐봐,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면 환율이 떨어져. 외화에 대한 공급이 되니까 떨어지지. 그러면 외국 애들이 한국의 주식을 많이 사면 내가 처음에 투자할 때보다 환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한국의 주가는 오르지. 한국의 주가는 올라요.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한국의 주가는 올라서 이기고 나갈 때 환율은 떨어져서 또 더블로 이기고. 그래서 외국 애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좋아한다. 왜? 돈을 잘 벌어. 대신에 나 같은 개미들의 돈은 그 친구들한테 가겠죠. 아무래도 자본이 좀 부족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만 기억하자. 내가 어디에 투자했을 때 투자한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오르거나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이기다. 두 개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 기본을 가지고 환율 문제를 풀어보면 다 풀립니다. 안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국차 찾고 그다음에 환율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됐고요. 그다음에 233쪽에 이제 국제 수지 갑니다. 자, 뭐라고요? 국제 수지. 됐나요? 자, 이제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제 국제 수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지금 시간이 8시 45분입니다. 저녁 8시 45분. 요즘에 가끔씩 현타가 오고,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타가 많네요. 현타는 여러분의 현타, 그거 제가 다 먹을게요. 알겠습니까? 뭐 잘생긴 전문생님 보다가 좀 덜 생긴 예습생도 뭐 이렇게 뭐 세상은 다 조화롭게 사는 법이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이게 있고. 오케이? 파이팅. 화물이 잘 자, 갑시다. 파이팅. 자, 국제 수지 갈게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 국제 수지는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233쪽에 있는 것처럼 1년 동안 한 나라가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이야. 그러니까 국제 수지는 1년 동안의 차액이에요. 그래서 국제 수지는 일정 기간 개념이기 때문에 유량 개념이고 거의 반해서
외환 보유고라고 있죠. 오케이. 외환 보유고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화의 보유량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 개념이 되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일정 시점 개념이 되는 얘는 저량 개념입니다. 예, 처음에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 관계를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 예를 들어서 작년 일정 기간 동안 흑자, 들어온 외화가 말하면 흑자죠. 작년에 일정 기간 동안 흑자가 100억이 났는데 올해 일정 기간 동안에 흑자가 50억이 났어요. 오케이. 그러면 흑자 폭은 국제 수지에서 흑자 폭은 감소했죠. 100억 흑자에다가 50억자로 흑자는 감소했어요. 흑자 폭은 감소했는데 외환보유고는 정확히 50이 늘었죠. 왜? 작년 대비 외환보유고 양이 올해 일정 기간 동안에 플러스 50의 흑자가 났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는 증가한 거. 따라서 흑자 폭은 감소했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 국제 수지의 흑자 폭은 100에서 50으로 작년에는 100, 올해는 50, 1년 기간 동안에 흑자 폭은 감소했지만 국제 외환 보유고는 뭐이겠어요? 증가했겠죠. 이거 봐요. 그래서 이 국제 수지의 흑자는 유량 개념이고 외환 보유고는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거 잘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1년 동안에 들어온 외화와 나간 외의 차액을 뭐라고 한다? 국제 수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국제 수지의 구성을 먼저 볼게요. 자, 경상수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따박따박 이거는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국제 수지 개정편은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상수지가 있어요. 경상수지 중에서 그다음에 상품 수지가 되는데, 쫓아볼까? 상품 수지는 상품의 죄송합니다. 수출 수입을 우리가 상품 수지라고 해요. 즉 수출을 하면 재화는 나가지만 외화는 들어오죠. 그러면 상품 수지에 플러스하고 수입하면 재화는 들어오죠. 외화가 나가니까 이거 외화의 유출입니다. 상품 수지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근데 그의 상품 수지가 뭐 100 흑자였다. 그러면 수출이 수입보다 순수하게 100이 마이너스임을 알 수가 있죠. 됐죠? 오케이. 자, 두 번째가 서비스 수지다. 그래서 상품 수지. 그래서 경상 수지는 주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와 관계된 게 많죠. 그래서 서비스 수지예요. 얘는 서비스와 관련된 외화 유출 유입을 기록한 건데 그 서비스 잘 나오는 게 운송 여행 그거 잘 나오죠. 특히 건설 서비스 별표에서 건설한 거는 재화를 팔았자를 이러면 안 돼. 시멘트 팔았자를 이러면 안 되고 건설 서비스를 정한 거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서비스 수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뭐 건물을 지어주고 100억을 벌어왔다 그러면 서비스 수지에서 플러스 100 유입 100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건설 서비스 잘 나와요. 뭐 운송 여행 이런 거 잘 기억하는데 건설은 서비스 수지다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금융 서비스 컴퓨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처랑 지적 또는 지식재산권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 잘 나와. 그래서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우리가 서비스 수지에서 거래합니다. 지금은 아닌데 우리 옛날에 뭐 핸드폰 만들 때마다 미국 컴컴사에 특허권료를 지급했어요. 그 사용료죠. 그 사용료는 서비스에 대가니까 그래서 서비스에서 우리가 사용해서 돈을 주면 유출, 그거 잡고 우리가 서비스 사용료를 받으면 보다 유입으로 잡으면 되겠죠.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다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본원소득수지, 그거 중요한데 그 본원소득수지에서는 자, 본원소득수지가 있습니다. 자, 본원소득수지에서 그거 보면은 지금 임금 불주고 그 다음에 배당이자 이렇게 꼭 있어요. 임금 배당이자 그러니까 임금과 관련된 거, 배당금과 관련된 거, 돈비료 관련 이자와 관련된 거 꼭 기억하시고 특히 뭐 시험에 나올지는 없겠지만 그 밑에 이제 이전 수지가 돼 있어요. 이전 소득 수지는 대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 근데 받은 월급을 그 자기 봉기에 붙였어요. 이런 경우에 대가성 없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전 소득 수지로 처리해야 되냐, 아니면 본원 소득 수지, 소득 수지로 처리해야 되냐. 기준이 1년이야. 1년.
1년, 1년. 그래서 1년 안에 붙이면 임금이니까 본원 소득수지로 처리하고 1년이 지나서 붙이면 그 밑에 이전 소득수지로 처리합니다. 그것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뭐 외국 노동자가 임금을 붙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득수지로 처리하시면 돼요. 나갔으니까 소득수에서 유출로 잡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인데 배당 이자는 뭐가 중요한가면 잘 봐. 이게 왜가 중요한가면 그 밑에 자본금융계정이 있을 거야. 자본금융계정 중에 거기 자본금융계정이 있어. 금융계정에 보면 이제 금융계정에 보면 직접 투자,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 등의 증권 투자, 차관 도입이나 제공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외국인의 주식을 샀다. 중에 외국인의 주식을 산 건 자본금융계정의 금융계정에서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배당금은 소득수지에 처리할 거야. 다시 투자금의 그 자체는 그 외국의 주식을 산 투자금의 그 자체는 자본금융계정, 즉 금융계정에서 처리하는데 그거 갖고 있다가 이자 배당금 받은 거 있죠. 배당금은 소득수지에 처리한 거고 그 다음에 차관, 돈 빌려준 거 있죠. 돈 빌려준 금액 자체는 금융계정에서 처리하는데 거기다 이자를 주고 받은 거는 소득수지에서 처리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배당은 여기 투자 자체는 자본금융계정에서 그 다음에 차관 자체도 자본금융계정에서 근데 거기에 대한 배당금이나 이자는 소득수지에서 지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전 소득수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전 소득수지라고 되는데 이것은 대가성 없이 무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 소득수지라고 해요. 무상으로. 그래서 교재 보시면 아무런 대가성 없이 주고받는 원조, 그 다음에 국제기금 출연금, 그 다음에 해외 유학생 교포의 송금 이런 것들 대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송금, 원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전 수지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 요즘은 안 그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해외 원조가 많으니까 불쌍한 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이 이전 소득수지가 이제 마이너스였겠죠. 지급이 더 많았겠지만 이제 트럼프 미국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바뀔 수 있는데 여하튼 선진국일수록 요게 마이너스, 후진국일수록 요게 원조를 많이 받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여하튼 주로 상품과 서비스 거래와 관련된 또는 소득과 관련된 게 바로 경상수지에서 계산이 되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자본금융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융계정이 나와 있는데 자본금융계정은 거기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시험 문제 풀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4개를 따박따박 외워야 돼. 얘는 재화의 수출 수입. 4개는 따박따박 외워서 비교할 줄 알아야겠지만 자본금융계정,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은 얘 2개를 따박따박 비교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이 전체가 경상수지가 아닌 자본금융계정이다 이렇게 주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재생 입장이니까 일단 따박따박 외워두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그 자본수지에는 그 채무 변제 등의 자본 이전, 그 다음에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거래라고 되는데 이거 잘 봐. 여기서 지적재산권 매매, 즉 취득이나 또는 판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까 사용료는 여기서 계산하지만 매매, 다시 말하면 뭐 상표권, 그 다음에 브랜드 네임권 같은 거 있잖아. 기타 무형자산의 지식재산권이나 직접재산권을 취득하고 판매한 매매는 여기서 자본수지에서. 근데 사용료는 어디에서? 서비스에서. 중요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 상표권, 그 다음에 브랜드 네임권 같은 무형의 직접재산권의 매매, 판매, 그 다음에 취득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그 금액 자체는. 사용료는 여기에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금융계정은 거기 나온 것처럼 해외 기업에 대한 경영 참관의 인수 목적의 직접 투자. 직접 투자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해외의 경쟁을 건설했다. 같은 직접 투자. 그 다음에 거기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 투자. 그 다음에 돈 빌려주고 받는 차관 도입이나 제공. 이런 거 전부 다 여기 자본금융계정에서 처리합니다. 다시 공장을 건립했다 같은 뭐야 직접 투자.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했다는 뭐야 증권 투자. 오케이? 그래서 증권 투자 자체는 여기지만 거기에 대한 배당은 여기로.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차관 돈 빌려준 거 받는 거
차관 자체는 금융계정에서, 여기다 이자는 여기 소득수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준비자산 증감이에요. 준비자산 계정이 이제 금융계정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준비자산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뭐다? 준비자산을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일로 와봐. 자, 볼까?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그 국제수지 계정이 개정되기 전과 후에 따라서 이 준비자산이 달라지는데 설명 잘 적어놔. 잘 적어놓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옛날에는 개정 전에는 경상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준비자산 계정이 독자 계정으로 있었고, 독자 계정으로 있었고, 오차민 누락은 뭐 심한 너는 가져가서 하고, 그래서 4개 계정으로 있었단 말이야.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4개 계정인데, 준비자산은 뭐냐면 이거야. 중앙은행이 대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 즉 중앙은행이 가지고 사용 가능한 자산, 외화로 표시된 사용 가능한 자산을 준비자산이라고 그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즉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준비자산. 지금 다 들어봐봐. 우리나라가 원래 흑자가 100억이 났어요. 100억 달러가 났어. 그러면 1년 동안에 나간 외와 들어온 외를 다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100이래. 들어온 게 100이 더 많았대. 그러면 우리나라의 준비자산이 100이 늘었어, 안 늘었어? 늘었어. 준비자산이 100이 증가한 거야. 이해했지? 준비자산. 중앙은행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100이 증가했거든. 오케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봐봐. 경상수지가 플러스 100 흑자였고 자본수지가 마이너스 80 적자면 봐봐. 흑자가 20 맞지? 흑자가 20 맞죠? 그럼 뭐야? 외환 보유액이 20 증가한 거야. 준비자산이 20 는 거야? 준비자산이 20 늘었는데 국제수지표는 빵! 으아! 국제수지표는 빵! 다시 말하면 균형을 맞추는 게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흑자 20이 나면 준비자산이 20이 증가한 거야. 흑자가 20 났으니까 외환 보유액 자체가 20이 늘었다고. 그런데 국제수지표는 균형을 맞추는 게 원칙이고 따라서 여기다가 지급 20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흑자가 났잖아. 그러니까 흑자가 나면 준비자산이 지급 20으로 표시하는 거야. 흑자 20에다 표시. 그러면 더하면 빵이 되잖아. 이해했지? 이게 준비자산이에요. 그럼 네, 요렇게 있다가 이제 개정이 된 거죠. 개정이 됐어요. 개정 후. 지금 이제 개정 후니까 봐봐. 지금 어떻게 개정됐냐? 아까 같은 것처럼 이 준비자산이 독자 계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계정, 즉 자본금융계정에 포함되어 버렸어. 이제는 포함되어 버렸어. 여기에 포함된 거야. 얘가. 그러면 옛날과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자. 경상수지가 플러스 100 흑자가 났고 자본수지가 자본금융계정에서 80 적자가 났어. 근데 옛날에는 마이너스 지급 80, 지급 20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는 얘가 얘한테 포함되었으니까 자본금융계정이 마이너스 100이 돼버린 거야. 이게 포함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균형 빵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잘 들어. 지금은 준비자산 계정이 자본금융계정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자산 계정을 포함한 자본금융계정으로만 보면 그애가 흑자지 적자지 몰라. 그래서 대개 보면 준비자산을 제외한 자본금융계정을 줘야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을 더해서 흑자지 적자지 알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있잖아. 얘가 플러스 100이야. 경상수지가 플러스 100인데 적자가 플러스 100인데 적자가 20 났대요. 얼마? 자본수지가 20 났대. 120이 날까? 자본수지가 120이 났대. 오케이? 네. 그러면 준비자산이 얼마가 되죠? 다시. 플러스 100이 나고 적자가 120이 났으면 준비자산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20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다시. 경상수지가 100 흑자가 나고 자본금융계정에 적자 120이 나면 준비자산 계정에서 플러스 20을 해서 마이너스 100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봐봐. 경상수지가 100 흑자가 나고 자본수지에서 얼마? 80 적자가 나서 오케이? 흑자가 20이 나면 준비자산에서 20을 적어서 마이너스 100 이렇게 적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플러스 100, 똑같이 마이너스 100 해도 요 해에는 20 흑자이고 요 해에는 20 적자였다고. 그러면 20 흑자가 나나 또는 이렇게 20 적자가 나나 준비자산 계정이 자본금융계정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만 표시되면 20 흑자인지 20 적자인지 몰라요. 흑자와 적자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즘에는 자본금융계정에서 준비자산을 뺀 자본금융계정을 줘야 두 개를 더해서 흑자지 적자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했지? 오케이. 여기 바로 자본금융계정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표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고 중략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밑에 코어 포인트를 보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자산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코피를 보면 국제수지는 유량 개념이고 외환보유고는 저량 개념이다. 아까 됐고요. 국제수지는 외환의 순유입액이다.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의 순유입액이 국제수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제수지만으로는 교육금을 알 수 없다. 좋고, 국제수지만으로 교육금을 알 수 없다. 그 시험 잘 나와요. 예를 들면, 자, 2000년에는 플러스 40 흑자였어요. 네, 2001년에는 플러스 100 흑자였다고 해서 교육 규모가 증가했다 이렇게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들어온 게 40이 많았고 순수하게 들어온 게 100이 많았다는 거지 교육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는 수출을 1000억을 하고 수입을 960을 했으면 흑자 40이 났겠지만 이때는 예를 들어서 수출을 100을 하고 수입을 빵을 했으면 흑자가 100이 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나 흑자 폭은 늘었지만 교육 규모는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얼마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통해서 교육 규모를 정확히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흑자와 적자 나타났을 때 거기 상황 나와 있는데 이거 옥선을 중요합니다. 첫 번째 흑자 볼게요. 흑자를 보면 이제 적자는 안 돼야 되겠죠? 자, 흑자 보면 첫 번째 뭐라 되어 있니? 외환 보유고가 증가된다. 이해됐죠? 오케이. 두 번째 준비 자산이 늘죠. 흑자가 나면 흑자 30 나면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30이 는 거야. 근데 국제 수지 표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30. 그래서 지급으로 표시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국내 물가 상승 아까 했습니다. 흑자가 나면 외화가 많이 들어와 적게 들어와? 많이 들어와. 그래서 흑자가 나면 외화가 많이 들어오고 그 외화를 원으로 바꿀 거 아니야. 그래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뭐 상승? 물가 상승. 그래서 흑자는 국내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흑자가 나면 외환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환율은 하락 압력을 갖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흑자는 물가 상승 압력이면서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속적인 흑자는 트럼프가 삐지겠죠. 그래서 무형 마찰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는 반대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은 정확히 반비례죠. 왜냐면 준비자산 계정이 자본금융계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100이면 자본금융계정 무조건 플러스 100이어서 빵이 되는 거죠. 오케이? 무조건 반비례다. 그 다음에 준비자산을 포함한 아까 했죠? 국제수지표는 흑자나 적자 유무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자, 237쪽에 603번 볼게요. 237쪽에 603번 여기 보고 제이커브 효과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때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볼게요. 처음에 촬영할 때는 좀 싱크가 안 맞아서 너무 고생했고
그 다음에 오늘 촬영을 이제 5시간 했는데, 참, 앞에 4시간에 노이즈 감소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미안하게 됐다. 그래서 너 지금 들을 때는 노이즈가 안 들어갔죠? 한 소리가 없는데, 듣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미안해요. 너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참고, 얼굴을 보면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거기 603번 문제를 볼게요. 603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2009년에 외환보유고 조치고 2009년도 흑자고 2010년도 흑자고 2011년도 흑자야. 그래서 매년 흑자기 때문에 매년 흑자만큼 외환보유고가 늘었겠죠. 그래서 2009년보다는 2010년, 2010년보다 2011년에 외환보유고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2009년의 외환보유고는 2010년보다 적다. 맞죠? 이런 겁니다. 외화 순유익 규모 조치고 외화의 순유익 규모가 국제 수지죠. 그렇죠? 외화의 순유익 규모가 국제 수지입니다. 따라서 2010년에서는 자 경상수지 흑자 이만큼 자본 조처라 준비 자산을 제외한 자본금융계정.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가 뭐를 제외한 준비 자산을 제외한 자본금융계정을 줬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을 그냥 둘이 더하면 국제수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두 개를 더 해봐. 2010년에 더한 거랑 2011년에 더한 거랑 누가 더 많아요? 2010년이 더 많죠. 그래서 외환의 순유익 규모는 2011년보다 더 크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이후에 A 플러스 B의 변화가 국제수지 변화죠. 국제수지 변화가 매년 흑자였죠. 오케이. 했네. 매년 흑자였기 때문에 환율 상승, 환율 하락으로 작용하겠죠. 또 뭐라 돼 있어요? 환율 하락이면 자국통화의 가치는 평가절 상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2009년 이후에 외화의 순유입은 똑같네. 2009년 이후에 계속 흑자죠. 자, 외화의 순유입이 국제 수지가 흑자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데 뭐라 돼 있어? 국내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틀렸죠. 오케이. 정답은 기비 2번.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국제 수지를 푸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게 234쪽에 보시면 자동 조절 기능하고 제이커비 효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또 애매합니다. 이 자동 조절 기능을 풀려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애매하네. 50분 딱 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제 따박따박 잘 했는데 일단 숙제는 여러분들 저기 국제 수지를 다 풀어요. 국제 수지하고 그다음에 그 환율을 다 풀 수 있고 여기는 자동 조절들이나 제이커비 효과는 좀 몰라도 풀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제이커비 효과 잠깐볼게. 시간 조금 남았는데 간단합니다. 자, 제이커비 효과는 뭐냐면 자동 조절 기능은 뭐랄까? 자동 조절 기능 그 위에 보세요. 자, 2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중간에 국제수지와 환율의 관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국제수지와 환율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해.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유리해지지. 그 외화가 많이 들어와. 외화가 많이 들어오면 환율이 다시 하락하지. 환율이 하락하면 다시 수출이 잘 안 되지. 그죠? 그 외화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다시 환율이 상승하지.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제수지가 흑자면 환율이 떨어지지.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되지. 그럼 적자가 되고 다시 환율이 오르지. 그럼 다시 수출이 늘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환율이 국제 수지를 자동적으로 조절한다는 거야. 이게 변동 환율제도의 장점이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국제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런 환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아. 다른 요인이 고정이라면 이렇다는 거야. 이게 바로 변동 환율제도의 국제수지의 자동 조절 기능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국제수지와 환율의 관계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제이커비 효과는 다음 시간에 비교위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설명할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하여튼 고생했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물론 교회 가면 안 되고 집에서. 자, 하여튼 파이팅! 야 베이베! 위에서 베이베. 나만의 외로움 베이베! 오케이.